영상 시작 전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한 부부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서도 비슷한 경험을 하신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송파구 잠실동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이른 아침 6시 반이면 어김없이 알람이 울려댑니다. 지민은 침대에서 몸을 일으키며 하루를 시작하죠. 결혼 3년 차인 34살의 지민은 외국계 대기업에서 마케팅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어요. 매일 아침 정확히 7시에 집을 나서서 지하철 2호선을 타고 강남구 테헤란로에 있는 회사로 향하는 것이 지민의 변함없는 일상이었습니다. 옆에서 잠들어 있는 아내 수연을 바라보며 지민은 조용히 미소를 지어봅니다. 수연은 32살로 중견 건설회사에서 격리 업무를 맡고 있었죠. 두 사람은 대학교 동기로 만나 5년간의 연애 끝에 결혼에 골인했어요. 무엇보다 수연은 지민의 눈에 항상 성실하고 가정적인 여성으로 비춰졌습니다. 집안일도 깔끔하게 해내고 지민의 뒷바라지도 잘해주는 현모양처 같은 아내였거든요. 지민이 조용히 씻고 나와 거실로 나오니 수연이 벌써 일어나 아침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간단한 토스트와 계란 후라이, 그리고 따뜻한 커피 한 잔이 식탁 위에 정갈하게 놓여 있었어요. 이런 평범한 아침 풍경이 지민에게는 무엇보다 소중했죠. 바쁜 직장 생활 속에서도 집에 돌아오면 늘 따뜻하게 맞아주는 수연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수연아, 오늘도 고생 많겠다 하고 지민이 말하자 수연은 활짝 웃으며 당신도 힘내세요 하고 대답해요. 두 사람은 결혼 초부터 서로를 격려하고 응원하는 부부였습니다. 특별히 큰 갈등도 없었고 성격도 잘 맞는 편이었죠. 주변에서도 정말 잘 어울리는 부부라는 말을 자주 들었어요. 퇴근 후 저녁 시간에는 함께 드라마를 보거나 가벼운 산책을 즐기곤 했습니다. 주말에는 근처 올림픽 공원이나 한강공원을 걸으며 데이트를 하기도 했어요. 요즘에는 아이 계획도 본격적으로 세우고 있었죠. 전세 아파트이긴 하지만 30평 정도 되는 넓이라 아이 1명 정도는 충분히 키울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지민의 회사는 외국계 기업 특성상 야근이 잦은 편이었습니다. 프로젝트가 있을 때면 밤 10시가 넘어서야 집에 돌아오는 날이 많았어요. 그럴 때마다 수연은 지민을 위해 따뜻한 저녁을 준비해두고 기다려주었죠. 때로는 지민이 너무 늦어서 수연이 먼저 잠들어 있을 때도 있었지만 그런 날에도 냉장고에는 지민을 위한 도시락이 정성스럽게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수연의 회사도 만만치 않게 바빴어요. 건설회사 특성상 월말 결산이나 프로젝트 마감 시기에는 야근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럴 때면 지민이 집안일을 도맡아 했죠.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는 그런 부부였어요. 지민은 항상 수연에게 고마운 마음을 갖고 있었고 수연 역시 지민의 노고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런 평범하지만 안정된 일상이 지민에게는 큰 행복이었어요. 대단한 부자는 아니었지만 둘이 벌어서 생활하기에는 충분했고 무엇보다 서로를 사랑하고 신뢰하는 마음이 있었거든요. 지민은 수연과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두 사람은 종종 10년 후, 20년 후의 모습을 그려보며 함께 늙어가는 상상을 하곤 했죠. 송파 아파트의 전세 보증금 2억 5천만 원은 지민과 수연이 힘을 합쳐 마련한 소중한 보금자리였어요. 두 사람의 적금과 부모님의 도움으로 겨우 마련할 수 있었던 집이었죠. 매달 관리비와 생활비를 제외하고도 적금을 넣을 수 있을 정도로 살림살이가 안정되어 있었습니다. 평범했던 일상에 균열이 생긴 것은 화요일 오후 3시경이었습니다. 지민이 회사에서 기획안을 검토하고 있을 때 휴대폰에 낯선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어요. 처음에는 보험 텔레마케팅이나 대출 광고,
전하려니 생각하고 받지 않으려 했죠. 하지만 연속으로 3번이나 걸려오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전화를 받게 되었습니다. 여보세요 하고 지민이 말하자 상대방은 잠시 침묵을 지키더니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혹시 수연 씨의 남편분이신가요? 하는 질문에 지민은 순간 당황했습니다. 아내의 이름을 정확히 아는 모르는 사람이라니. 지민은 경계심을 갖고 누구시죠? 하고 되물었어요. 상대방은 자신을 민지라고 소개하면서 급하게 만나서 이야기할 일이 있다고 했습니다. 수연 씨와 제 남편이 만나고 있는 것 같다는 말에 지민은 순간 무슨 소리인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처음에는 잘못 걸린 전화거나 누군가의 장난일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민지는 계속해서 구체적인 이야기를 늘어놓았습니다. 민지는 자신의 남편 태연이 최근 들어 이상하게 행동한다고 말했어요. 핸드폰을 항상 뒤집어 놓고 화장실에 갈 때도 들고 간다는 것. 그리고 갑자기 야근이 늘어났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무엇보다 태연의 휴대폰에서 수연이라는 이름의 연락처와 메시지들을 발견했다고 했죠. 지민은 여전히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그건 동명이인일 수도 있지 않겠어요. 하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민지는 이미 확신을 갖고 있는 듯 했어요. 사진도 있다고 하면서 지금 당장 만나서 보여드리겠다고 했죠. 지민은 마음 한편으로는 불안해지기 시작했지만 여전히 수연을 의심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민지는 강남역 근처 카페에서 만나자고 제안했어요. 지민은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만나보기로 했습니다. 혹시라도 정말 오해라면 바로 해명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지민은 회사에 급한 일이 생겼다고 하고 자리를 비웠습니다. 카페에 도착한 지민은 민지를 쉽게 찾을 수 있었어요. 민지는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단정한 인상의 여성이었습니다. 얼굴에는 깊은 근심이 서려 있었고 눈가가 약간 부어있는 것으로 보아 많이 울었던 것 같았어요. 민지는 지민을 보자마자 고개를 숙이며 이런 식으로 만나게 되어 죄송하다고 말했습니다. 민지가 휴대폰을 꺼내 보여준 사진들을 보는 순간 지민의 얼굴은 창백해졌어요. 분명히 수연의 모습이었습니다. 모르는 남자와 함께 손을 잡고 걷는 모습. 레스토랑에서 마주보고 앉아 웃고 있는 모습들이었죠. 더 충격적인 것은 카카오톡 대화 내용이었습니다. 사랑한다는 메시지들과 만날 약속을 잡는 대화들이 고스란히 캡처되어 있었어요. 지민은 손이 떨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민지가 보여준 남자의 사진을 보니 수연이 종종 회사 동료라고 언급했던 사람 같았어요. 태연이라는 이름도 어디선가 들어본 것 같았습니다. 지민은 뒤늦게 수연의 최근 행동들이 떠올랐어요. 갑자기 늦어진 퇴근 시간들, 주말에도 가끔 회사 일이 있다고 나가는 일들. 그리고 평소보다 화장을 더 신경 쓰게 된 모습들 말이에요. 민지는 조용히 눈물을 흘리면서 자신도 이 상황이 믿어지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태연과는 결혼 5년 차에 7살 아들까지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가정을 지키고 싶지만 이런 배신을 당하고도 가만히 있을 수는 없다고 했어요. 민지와 지민은 카페 구석자리에 마주 앉아 서로의 상황을 차근차근 공유하기 시작했습니다. 민지는 떨리는 목소리로 자신의 남편 태연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태연은 36살로 중견 광고 회사에서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민지보다 4살 많은 태연과는 결혼 5년 차였고 올해 7살이 된 아들 준우가 있었죠. 민지는 눈물을 참으며 태연이 얼마나 좋은 아빠였는지 설명했습니다. 준우를 무척 사랑해서 주말마다 함께 축구를 하러 나가고 밤에는 책을 읽어주는 자상한 아버지였다고 했어요. 그런 태연이 다른 여자와 바람을 피우고 있다니 도저히 믿을 수 없었지만 증거가 너무나 명확했습니다. 지민은 민지의 이야기를 들으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어요. 수연이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사실도 충격적이었지만
상대방이 기혼자의 아이까지 있는 남자라는 것이 더욱 당황스러웠습니다. 수연은 평소에 불륜을 매우 비판적으로 보는 사람이었거든요. 드라마나 뉴스에서 불륜 이야기가 나오면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냐며 혀를 차곤 했었죠. 민지는 휴대폰을 다시 꺼내 더 많은 증거들을 보여주었습니다. 태연의 신용카드 사용 내역을 캡처한 화면들이었어요. 평소에 가지 않던 강남 지역의 레스토랑들과 호텔 카페, 그리고 모텔 결제 내역들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특히 매주 목요일과 토요일에 집중적으로 결제가 이루어진 것을 보니 정기적으로 만나고 있다는 것이 명확했어요. 지민은 자신도 모르게 주먹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수연의 최근 행동들이 하나하나 떠올랐거든요. 목요일마다 늦어지는 퇴근, 토요일 오후에 갑자기 생기는 회사 업무제, 그리고 평소보다 훨씬 신경 쓰기 시작한 외모 관리까지 모든 것이 맞아떨어졌습니다. 민지는 조용히 말했어요. 저희 둘 다 피해자네요. 태연은 당신 아내를 만나면서 저와 준우를 속였고, 수연 씨는 당신을 속이면서 제 남편과 만났으니까요. 지민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그랬어요. 두 사람 모두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한 피해자였습니다. 민지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저는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어요. 준우도 있고 제 인생도 있는데 이런 식으로 무너질 수는 없거든요. 하지만 감정적으로 대응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법적으로 정당한 방법으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봅니다. 지민도 민지의 말에 동감했어요. 화가 나고 억울하지만 성급하게 행동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무엇보다 정확한 증거를 확보해서 법정에서도 통할 수 있는 수준으로 준비해야 했죠. 민지는 이미 변호사 상담을 받아봤다고 했습니다. 변호사에 따르면 배우자의 불륜에 대해서는 이혼 소송과 함께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고 상간자에 대해서는 별도로 상간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했어요. 하지만 법정에서 인정받으려면 단순한 정황 증거가 아니라 명확한 불륜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들이 필요했습니다. 지민은 민지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증거들이 필요한지 물어봤어요. 민지는 정리해온 메모를 보며 설명했습니다. 호텔이나 모텔 출입, 증거들이 함께 있는 사진이나 영상 불륜 관계를 인정하는 대화 내용, 그리고 지속적으로 만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각종 기록들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두 사람은 서로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민지는 태연의 행동을 모니터링하고 지민은 수연의 움직임을 파악한다면 더 많은 증거를 확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무엇보다 혼자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었지만 같은 처지의 사람과 함께라면 용기를 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민지는 지민에게 연락처를 주고받자고 제안했어요. 앞으로 서로 정보를 공유하면서 체계적으로 증거를 모아가자고 했습니다. 지민은 고민 끝에 동의했어요. 수연을 의심하고 싶지 않았지만 이미 명확한 증거가 나온 이상 현실을 받아들여야 했거든요. 민지와 지민은 카페를 나선 후 각자의 집으로 돌아가 본격적인 증거 수집에 나섰습니다. 지민은 집에 도착하자마자 수연이 아직 퇴근하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조심스럽게 집 안을 살펴보기 시작했어요. 평소에는 전혀 신경 쓰지 않았던 것들이 이제는 모두 의심스럽게 보였습니다. 먼저 지민은 거실에 설치된 홈 시큐리티 카메라의 녹화 기록을 확인해 봤어요. 이 카메라는 원래 집 보안을 위해 설치한 것이었는데 현관문과 거실 일부가 촬영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지민은 최근 일주일간의 녹화 기록을 천천히 돌려보며 수연의 출입 시간을 체크했어요. 놀랍게도 수연이 말한 퇴근 시간과 실제 집에 들어온 시간 사이에 상당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특히 목요일에는 수연이 회사에서 늦는다고 연락했지만 실제로는 밤 9시가 넘어서야 집에 들어왔어요. 그런데 수연의 표정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피곤해 보이기보다는 오히려 상기된 듯한 모습이었죠. 지민은 수연의 차량도 확인해 봤습니다. 수연이 타고 다니는 소형차에는 블랙박스가 설치되어 있었거든요. 지민은 수연이 샤워하는 동안 조용히 차고로 내려가 블랙박스의 메모리 카드를 확인했습니다. 최근 며칠간의 주행 기록을 보니 수연이 평소 가지 않던 지역들이 찍혀 있었어요. 특히 강남구 역삼동과 서초구 일대의 도로들이 자주 등장했습니다. 수연의 회사는 영등포구에 있는데 이 지역들은 전혀 다른 방향이었어요. 지민은 해당 날짜와 시간을 메모해 두었습니다. 나중에 민지와 교차 확인해 볼 필요가 있었거든요. 한편 민지는 더욱 치밀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태연이 평소 사용하던 노트북에서 자동 백업된 휴대폰 데이터를 발견한 것이에요. 태연은 데이터 백업을 위해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었는데 그 계정이 노트북에 자동 로그인되어 있었습니다. 민지는 태연의 사진 앨범을 뒤져보며 수연과 함께 찍은 사진들을 더 많이 발견했어요. 커피숍에서 마주보고 앉아있는 모습, 손을 잡고 산책하는 뒷모습, 심지어 호텔 로비에서 함께 걸어가는 장면까지 있었습니다. 태연이 직접 셀카로 찍은 것들도 있었죠. 더 충격적인 것은 메신저 대화 내용이었습니다. 태연과 수연은 거의 매일 메시지를 주고받고 있었어요. 사랑한다는 말들과 함께 언제 만날지 약속을 잡는 대화들이 끝없이 이어져 있었습니다. 심지어 서로의 배우자에 대한 험담까지 나누고 있었어요. 민지는 태연의 신용카드 사용 내역도 더 자세히 분석해 봤습니다. 온라인 카드 명세서를 통해 최근 3개월간의 결제 기록을 정리했어요. 매주 목요일과 토요일에 집중된 결제 패턴이 명확하게 드러났습니다. 강남역 근처의 레스토랑들, 압구정동의 카페, 그리고 여러 모텔들의 결제 기록이 반복적으로 나타났죠. 민지는 이 정보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해서 지민에게 전달했습니다. 두 사람은 매일 저녁 통화를 하며 서로가 발견한 증거들을 공유했어요. 지민은 수연의 행동 패턴을 분석한 자료를 민지에게 보내고 민지는 태연의 휴대폰과 카드 사용 기록을 지민과 나눴습니다. 며칠 후 두 사람은 다시 만나 변호사 상담을 받기로 했습니다. 민지가 소개받은 가정법 전문 변호사였어요. 변호사는 두 사람이 준비한 증거들을 보고 상당히 체계적으로 잘 정리되어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좀 더 결정적인 증거가 필요하다고 조언했어요. 변호사에 따르면 현재까지의 증거들로도 불륜 관계를 어느 정도 입증할 수 있지만 법정에서 확실한 승소를 위해서는 더 직접적인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예를 들어 호텔이나 모텔에서 함께 나오는 모습을 촬영한 사진이나 불륜 관계를 직접적으로 인정하는 음성 녹음 같은 것들 말이에요. 변호사는 구체적인 법적 절차에 대해서도 설명해 줬습니다. 지민의 경우 수연을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면서 재산분할과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고 동시에 태연을 상대로도 상간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했어요. 민지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태연과의 이혼 소송과 함께 수연을 상대로 상간소송을 제기할 수 있었습니다. 위자료 금액은 불륜의 정도와 기간 그리고 피해자의 정신적 피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결정된다고 했어요. 일반적으로 수천만 원에서 억 단위까지 나올 수 있다고 했습니다. 특히 태연처럼 자녀가 있는 기혼자의 경우 더 무거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설명했죠. 변호사 상담을 받은 후 지민과 민지는 더욱 신중하게 움직이기로 했습니다. 무엇보다 수연과 태연이 자신들의 계획을 눈치채지 못하도록 평소와 똑같이 행동해야 했어요. 지민은 집에서 수연에게 여전히 다정한 남편의 모습을 보였고 민지 역시 태연 앞에서는 아무것도 모르는 아내처럼 굴었습니다. 수연은 여전히 지민을 속이며 태연과의 만남을 계속하고 있었어요. 목요일 저녁이면 어김없이 회사에 급한 일이 생겼다는 핑계를 댔습니다.
오늘도 팀장이 갑자기 보고서를 요청해서 늦어질 것 같다고 지민에게 문자를 보냈죠. 지민은 알겠다고 답장을 보내면서 속으로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지민은 수연이 집을 나선 후 조용히 차를 타고 뒤를 따라갔어요. 수연의 차량이 회사와는 정반대 방향인 강남으로 향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역삼역 근처의 한 레스토랑 앞에서 수연의 차가 멈췄고 잠시 후 태연으로 보이는 남자가 나타나 수연과 반갑게 인사를 나눴어요. 지민은 멀리서 스마트폰으로 두 사람의 모습을 촬영했습니다. 레스토랑으로 들어가기 전 태연이 수연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다정하게 대화하는 장면까지 고스란히 담을 수 있었어요. 지민은 가슴이 쓰리면서도 냉정함을 유지하려 노력했습니다. 감정에 휩쓸려서는 안 되었거든요. 한편 태연도 완전히 방심한 상태였습니다. 민지에게는 오늘 광고주와의 중요한 미팅이 있어서 늦어진다고 말해놨어요. 실제로는 수연과의 달콤한 저녁 시간을 보내고 있으면서 말이죠. 태연은 수연에게 자신의 집안 상황에 대해 불만을 토로하곤 했습니다. 민지가 너무 보수적이고 재미없다는 식으로 말했어요. 수연 역시 지민에 대한 불만을 털어놓았습니다. 남편이 일만 알고 자신에게는 무관심하다며 태연에게 위로받고 싶어 했죠. 두 사람은 서로를 이해해주는 특별한 사이라고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배우자들을 기만하면서도 자신들이 진정한 사랑을 하고 있다고 믿고 있었어요. 토요일 오후에는 더욱 대담해졌습니다. 수연은 지민에게 회사, 워크숍 준비로 동료들과 자료 정리를 해야 한다고 거짓말을 했어요. 실제로는 태연과 함께 압구정동의 고급 호텔 카페에서 오후를 보낼 계획이었습니다. 지민은 그래 고생 많다며 수연을 배웅해줬지만 속으로는 모든 것을 알고 있었죠. 민지는 태연이 주말에 골프 연습을 간다고 했을 때 이미 거짓말인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태연의 골프백은 그대로 집에 있었고 평소 골프 갈 때 입던 옷과도 다른 차림새였거든요. 민지는 아무렇지 않게 즐거운 시간 보내고 오라고 말하며 태연을 보내줬습니다. 지민과 민지는 이제 서로의 일정을 실시간으로 공유했어요. 수연과 태연이 만나는 날이면 두 사람 중 한 명은 반드시 현장 근처에서 증거 수집을 했습니다. 사진 촬영은 물론이고 두 사람이 어떤 장소를 이용하는지, 얼마나 오래 머무는지까지 세세하게 기록했어요. 어느 토요일 오후 지민은 수연과 태연이 서초구의 한 모텔로 들어가는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모텔 입구로 들어가는 모습과 약 2시간 후 나오는 모습까지 모두 촬영할 수 있었어요. 이는 불륜 관계를 입증하는 결정적인 증거였습니다. 민지는 태연의 휴대폰 위치 추적 서비스를 몰래 활용해서 태연의 동선을 파악했어요. 태연이 평소 가지 않던 지역들을 방문할 때마다 기록을 남겼습니다. 또한 태연이 수연에게 보내는 선물들도 신용카드 내역을 통해 파악했어요. 꽃집에서 꽃다발을 주문한 기록이나 액세서리 매장에서의 결제 내역들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수연과 태연은 자신들이 완벽하게 비밀을 유지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특히 배우자들이 전혀 의심하지 않는 것 같아서 더욱 안심하고 있었어요. 태연은 수연에게 우리가 정말 조심스럽게 잘해왔다고 말하며 앞으로도 계속 이런 관계를 유지하자고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지민과 민지는 이미 법정에서 승소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증거들을 확보한 상태였어요. 사진과 영상 자료들, 신용카드 사용 내역, 휴대폰 위치 정보, 그리고 메신저 대화 내용까지 모든 것이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변호사도 이 정도면 충분히 승소 가능하다고 판단했어요. 지민과 민지는 이제 마지막 단계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수연과 태연을 직접 대면해서 모든 진실을 밝히고 법적 절차를 시작할 때가 온 것이었죠. 모든 증거가 충분히 준비된 어느 금요일 저녁 지민과 민지는 마침내
결정적인 순간을 맞이했습니다. 지민은 수연에게 자연스럽게 저녁 식사를 제안했어요. 오랜만에 좋은 레스토랑에서 둘이 시간을 보내자고 말했습니다. 수연은 기뻐하며 좋다고 대답했죠. 지민의 갑작스러운 제안이 조금 의외였지만 의심하지는 않았어요. 민지 역시 태연에게 똑같은 제안을 했습니다. 요즘 서로 바빠서 대화할 시간이 없었는데 오늘은 준우를 친정에 맡기고 둘만의 시간을 갖자고 했어요. 태연도 흔쾌히 동의했습니다. 사실 태연은 요즘 수연과의 만남 때문에 민지에게 미안한 마음이 있었거든요. 지민과 민지가 선택한 장소는 강남역 근처의 유명한 이탈리안 레스토랑이었습니다. 평소 수연과 태연이 자주 만나던 지역이기도 했죠. 두 사람은 서로 다른 시간에 각자의 배우자와 함께 그 레스토랑에 도착했어요. 지민과 수연이 먼저 도착해서 자리에 앉아 있을 때 민지와 태연이 들어왔습니다. 수연과 태연은 서로를 발견하는 순간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해졌어요. 이게 무슨 상황인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수연은 당황한 표정으로 지민을 바라봤고 태연은 민지에게 이게 뭐냐고 물어봤어요. 하지만 지민과 민지는 차분한 표정으로 태연과 수연을 자신들의 테이블로 초대했습니다. 네 사람이 한 테이블에 앉자 분위기는 극도로 긴장됐어요. 수연과 태연은 서로를 쳐다보지도 못하고 시선을 이리저리 피했습니다. 지민이 입을 열었어요. 오늘 이렇게 만난 이유가 있다며 차근차근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우연히 민지 씨와 연락이 닿게 되었다고 말했죠. 민지가 가방에서 태블릿을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화면에는 수연과 태연이 함께 찍은 사진들이 슬라이드쇼처럼 나타나고 있었어요. 손을 잡고 걷는 모습, 레스토랑에서 마주보며 웃고 있는 장면. 그리고 모텔에서 함께 나오는 결정적인 순간까지 모든 것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수연은 손이 떨리며 이건 오해라고 변명하려 했지만 지민이 조용히 말을 막았어요. 오해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할 증거가 너무 많다고 했습니다. 지민도 휴대폰을 꺼내 수연과 태연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보여줬어요. 사랑한다는 메시지들과 만날 약속들이 끝없이 스크롤되고 있었습니다. 태연은 이제야 상황을 파악하고 어떻게 이런 것들을 알게 되었냐고 물었어요. 민지는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당신이 너무 대충 숨겼거든요. 휴대폰 백업도 제대로 관리 안 하고 신용카드도 무심하게 쓰고 말이에요. 모든 흔적이 다 남아있더라고요. 주변 테이블의 사람들도 이상한 분위기를 눈치채기 시작했어요. 네 사람의 테이블에서만 유독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거든요. 수연은 주위를 의식하며 목소리를 낮춰서 이런 곳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지 말자고 했습니다. 하지만 지민은 단호했어요. 공개적인 장소에서 이야기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민지가 또 다른 자료를 꺼내 보여줬어요. 태연의 신용카드 사용 내역을 정리한 표였습니다. 최근 3개월 동안 수연과 만날 때마다 사용한 레스토랑과 카페, 그리고 모텔 결제 내역이 날짜별로 정리되어 있었어요. 얼마나 자주 만났는지, 어디서 무엇을 했는지가 한눈에 드러났습니다. 태연은 이제 변명할 여지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고개를 숙이며 미안하다고 말했지만 민지는 미안하다는 말로 끝날 일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준우는 어떻게 하냐며 목소리를 높였어요. 아빠가 다른 여자와 바람 피운다는 걸 아들이 알면 어떤 기분이겠냐고 물었습니다. 수연도 눈물을 흘리며 지민에게 용서해달라고 빌었어요. 하지만 지민은 이미 마음을 정한 상태였습니다. 용서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법적으로 해결해야 할 일이라고 말했어요. 변호사와 상담도 이미 받았고 이혼 소송과 상간 소송 준비도 끝났다고 덧붙였습니다. 레스토랑의 다른 손님들이 슬금슬금 이쪽을 쳐다보기 시작했어요. 수연과 태연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었거든요. 특히 수연은
울음을 터뜨리면서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냐고 호소했습니다. 하지만 지민과 민지는 더 이상 감정에 흔들리지 않았어요. 지민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내일부터 변호사를 통해서만 연락하겠다고 했어요. 수연에게는 이혼 소송을, 태연에게는 상간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통보했습니다. 법정에서 만나자는 말과 함께 지민과 민지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수연과 태연은 그 자리에 멍하니 앉아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하고 있었습니다. 레스토랑에서의 대면 이후 일주일 만에 지민과 민지는 각각 변호사를 통해 법적 절차를 시작했습니다. 지민은 수연을 상대로 서울가정법원에 이혼 소송을 제기했어요. 동시에 태연을 상대로는 상간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민지 역시 태연과의 이혼 소송과 함께 수연을 상대로 한 상간 소송을 진행했죠. 소장이 수연과 태연에게 송달되자 두 사람은 비로소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았습니다. 수연은 지민에게 전화를 걸어 한 번만 더 이야기해보자고 애원했지만 지민은 단호하게 거절했어요. 이제는 변호사를 통해서만 연락하라고 말했습니다. 태연도 민지에게 같은 시도를 했지만 민지 역시 법적 절차 외에는 어떤 대화도 거부했어요. 지민의 변호사는 가정법 전문가로 이혼 소송에서 많은 승소 경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변호사는 지민이 준비한 증거들을 보고 매우 유리한 상황이라고 평가했어요. 특히 수연과 태연이 모텔에서 함께 나오는 사진과 지속적인 불륜 관계를 보여주는 메신저 대화 내용들은 결정적인 증거가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소송이 시작되자 수연은 직장에서도 어려운 상황에 처했어요. 법원 출석을 위해 자주 휴가를 내야 했고 동료들 사이에서도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건설회사는 보수적인 분위기였기 때문에 불륜 스캔들에 대해 매우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수연의 상사는 수연을 불러 회사 이미지에 해가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경고했습니다. 태연의 상황도 마찬가지였어요. 광고회사 특성상 클라이언트들과의 관계가 중요한데 개인적인 스캔들이 회사에 미칠 영향을 우려한 임원들이 태연의 주요 프로젝트 참여를 제한하기 시작했습니다. 태연은 점점 회사에서 입지가 좁아지는 것을 느꼈어요. 첫 번째 조정 기일에서 수연과 태연은 각각 자신들의 변호사와 함께 법원에 출석했습니다. 수연의 변호사는 일시적인 실수였다며 선처를 호소했지만 지민 측 변호사는 장기간에 걸친 계획적인 불륜이었다는 점을 강조했어요. 특히 기혼자인 태연과 알면서도 관계를 지속한 것은 더욱 악질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민지의 상간 소송에서도 상황은 비슷했어요. 수연의 변호사는 태연에게 먼저 유혹당했다고 주장했지만 메신저 대화 내용을 보면 수연 역시 적극적으로 관계를 유지했다는 것이 명확했습니다. 법원은 양측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어요. 재산분할 문제에서는 지민이 유리한 고지를 점했습니다. 송파 아파트의 전세 보증금 2억 5천만 원은 대부분 지민의 소득으로 마련된 것이었거든요. 수연의 소득 기여분은 30%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게다가 수연의 불륜이 이혼의 원인이었기 때문에 재산 분할에서도 불리한 상황이었어요. 몇 차례의 조정을 거쳐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자 결국 본격적인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법정에서 지민과 민지는 차분하게 자신들의 주장을 펼쳤어요. 반면 수연과 태연은 변명과 해명에 급급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태연은 자신에게도 아들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달라고 호소했지만 오히려 가정이 있으면서도 불륜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더욱 비판받았어요. 증인 신문에서는 결정적인 순간들이 이어졌습니다. 수연과 태연이 자주 가던 모텔의 직원이 증인으로 나와 두 사람이 정기적으로 방을 이용했다고 증언했어요. 또한 레스토랑 직원들도 두 사람이 연인처럼 행동하는 모습을 여러 번 목격했다고 말했습니다.
법원은 약 6개월간의 심리를 거쳐 최종 판결을 내렸습니다. 지민과 수연의 이혼은 인정되었고, 재산분할에서는 지민이 아파트 전세 보증금의 80%를 가져가게 되었어요. 수연에게는 위자료로 3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태연에 대한 상간소송에서는 더욱 무거운 책임이 부과됐어요. 기혼자로서 다른 가정을 파괴했다는 점에서 5천만 원의 위자료 지급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민지의 경우도 태연과의 이혼에서 유리한 판결을 받았고, 수연에게는 4천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게 되었어요. 판결문을 받아든 지민은 복잡한 심경이었습니다. 법적으로는 승리했지만 결혼 생활이 완전히 끝났다는 현실이 실감났거든요. 그래도 정당한 절차를 통해 자신의 권리를 찾았다는 점에서는 만족스러웠어요. 민지 역시 아들 준우를 위해서라도 올바른 선택을 했다고 생각했습니다. 법원의 최종 판결이 확정된 후 수연과 태연의 삶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수연은 직장에서 더 이상 견디기 어려운 상황에 처했어요. 불륜 소송이 언론에도 보도되면서 회사 내에서 완전히 고립된 상태가 되었거든요. 동료들은 수연을 피하기 시작했고, 상급자들은 노골적으로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건설회사 임원진은 수연에게 사직을 권고했어요. 회사 이미지에 해가 된다는 이유였습니다. 수연은 어쩔 수 없이 10년간 다니던 회사를 떠나야 했죠. 퇴직금도 최소한으로만 받을 수 있었고, 이직을 하려고 해도 불륜 전력 때문에 어느 회사에서도 좋은 조건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수연은 송파 아파트에서 나와 원룸으로 이사를 가야 했어요. 법원 판결에 따라 전세 보증금의 대부분을 지민에게 넘겨줘야 했거든요. 게다가 지민에게 위자료 3천만 원과 태연의 상간소송, 배상금까지 합치면 거의 1억 원 가까운 돈을 지급해야 했습니다. 수연의 통장 잔고는 바닥이 났고 신용카드 대금조차 연체되기 시작했어요. 태연의 상황은 더욱 비참했습니다. 광고회사에서는 결국 권고사직을 당했고, 민지와의 양육권 분쟁에서도 완전히 밀려났어요. 법원은 태연의 불륜 행위를 양육권 판단에서 중요한 요소로 고려했습니다. 7살 준우는 엄마인 민지와 함께 살게 되었고, 태연은 한 달에 2번만 면접교섭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죠. 태연이 민지와 수연에게 지급해야 하는 위자료는 총 9천만 원에 달했습니다. 회사에서 나온 퇴직금으로도 부족한 금액이었어요. 태연은 결국 자신이 살던 아파트를 매각해야 했고, 원룸으로 이사를 가면서 아들 준우와 멀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준우를 만날 때마다 아빠가 왜 집에 안 사는지 묻는 아들의 눈망울이 태연에게는 가장 큰 고통이었어요. 한편 지민과 민지는 서로에게 큰 위로가 되어 주었습니다. 두 사람은 힘든 법정 다툼을 함께 겪으면서 깊은 동지애를 느꼈어요. 같은 아픔을 겪은 사람끼리만 이해할 수 있는 특별한 유대감이 있었습니다. 지민은 민지가 준우를 혼자 키우는 것이 걱정되어 종종 안부를 물었고, 민지는 지민이 혼자 지내는 것을 챙겨주곤 했어요. 하지만 두 사람은 연인으로 발전하지는 않았습니다. 서로에게 감사하고 의지했지만 각자의 상처를 치유하는 것이 더 중요했거든요. 지민은 민지에게 좋은 사람을 만나 행복했으면 좋겠다고 말했고, 민지 역시 지민이 새로운 사랑을 찾기를 바란다고 했어요. 지민은 송파 아파트에서 혼자 살게 되었지만 그리 외롭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속박에서 벗어난 자유로움을 느꼈어요. 수연과 함께 살 때는 항상 조심스러웠는데, 이제는 자신만의 시간을 마음껏 가질 수 있었습니다. 주말에는 혼자 영화를 보러 가거나 등산을 즐기며 새로운 취미를 개발하기도 했어요. 회사에서도 지민의 평가는 좋아졌습니다. 집안 문제로 스트레스를 받지 않으니 업무에 더욱 집중할 수 있었거든요. 상사들은 지민의 달라진 모습을 긍정적으로 평가했고, 승진 대상자로도 거론되기 시작했어요.
지민은 일에서 성취감을 찾으며 점점 자신감을 회복해 나갔습니다. 민지는 준우와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했어요. 양육비와 위자료로 경제적으로는 안정되었고, 무엇보다 아들과 단둘이 보내는 시간이 소중했습니다. 준우도 처음에는 아빠가 없는 것을 아쉬워했지만 점차 엄마와의 생활에 적응해 나갔어요. 민지는 준우에게 최선을 다하는 엄마가 되기로 다짐했습니다. 지민은 가끔 수연과 태연의 소식을 들었어요. 두 사람은 법정 다툼이 끝난 후에도 계속 만나고 있었지만 예전의 달콤함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과 사회적 비난 속에서 서로를 원망하기 시작했거든요. 결국 두 사람도 헤어지게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지민은 허탈한 웃음이 나왔어요. 지민은 이제 새로운 연애를 생각해 보기 시작했습니다. 직장 동료의 소개로 만난 여성과 몇 번 만나보기도 했어요. 아직은 조심스럽지만 다시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을 것 같다는 희망이 생겼습니다. 이번에는 더욱 신중하게 상대방을 알아가며 건강한 관계를 만들어가고 싶었어요. 어느 봄날 지민은 한강공원을 혼자 산책하고 있었습니다. 벚꽃이 만개한 아름다운 풍경을 바라보며 지민은 지난 1년을 돌아봤어요. 고통스럽고 힘든 시간이었지만 결국 자신에게 맞는 선택을 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거짓된 평화보다는 고통스러운 진실이 낫다는 것을 깨달았거든요. 지민의 휴대폰에 민지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준우가 아빠를 보고 싶어 한다며 태연과의 면접 교섭을 도와달라는 내용이었어요. 지민은 기꺼이 도와주겠다고 답장을 보냈습니다. 미워하던 태연이었지만 준우에게는 아빠가 필요하다는 것을 이해했거든요.